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레오폴드 아셴 브레너가 가지고 있었던 주식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는 천재 투자자인 레오폴드의 AI가 어떻게 향후 10년 동안 흘러갈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근데 오늘은 과연 그런 생각을 가진 레오폴드가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번에 무너지게 된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하자면 결론적으로는 레오폴드는 AI 인프라는 샀고 AI 주식에는 풋을 샀다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지금 화면에 숫자 3개만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136억 달러, 그리고 42개, 그리고 61.9. 이게 가장 최근에 공개한 13F에 나온 숫자입니다. 1분기 기준이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보면 우리는 레오폴드는 AI를 믿는 사람이니까 엔비디아 같은 주식을 가득 담았겠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막상 해부를 해보면 예상에 좀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항목은 반도체 ETF를 담고 있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를 담고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두 가지를 일반 주식으로 ETF로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풋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풋이 뭘까요? 결국 주가가 내려갈 때 돈을 벌 수 있는 계약이 풋입니다. 자, 근데 이제 정확한 의도는 우리가 파악하기는 힘들어. 계약의 가격이랑 만기를 봐야만 알 수가 있는데 이제 13F에는 그 정보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는 어떤 종목을 샀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AI 주식이 과연 미래보다 너무 빨리 달려갔다고 봤을까? 그리고 이 친구는 과연 그렇다면 그 기준에서 어떤 주식들을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었을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실시간의 계좌는 아닙니다. 7월이나 현 시점인 8월의 계좌는 아니고요. 1분기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3F가 뭘까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SEC 같은 데 가면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 물론 뭐 일반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매분기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헤지펀드들이 뭐를 담았는지 뭐를 팔았는지에 대한 공시가 나오는 거고요. 다만 이제 한 45일 정도 늦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롱, 풋, 콜 이 세 가지의 단어를 아셔야 되는데 롱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주식을 샀다는 말이죠. 풋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떨어질 때 가치가 오를 수 있는 계약이고 보험이랑 비슷합니다. 보험료를 내고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는데 뭐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콜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가가 크게 오르면 작은 돈으로 큰 상승에 참여를 할 수 있죠. 반대로 움직이면 이 콜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사라지게 되는 거죠. 레오폴드의 포트폴리오는 한 방향으로만 담지는 않았습니다. 롱 온리는 아니었고요. 나름대로 AI의 성장에는 올라타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엔비디아 같은 AI 대표주 가격에는 위험을 따로 관리한 구조입니다. 포트폴리오를 뜯어보면 28% 정도는 일반 주식으로 들고 있었죠. 롱에 베팅을 한 거죠. 그리고 61.9% 정도가 풋, 그리고 콜은 또 10% 정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실제 비중이랑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신고가치 기준인데 어쨌든 방향성은 보이죠. 무조건 AI가 오른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오폴드가 그럼 롱에는 어떤 데 베팅을 했냐? 우리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AI가 성장함에 있어 병목 구간, 전력, 데이터 센터, GPU 클라우드, 그리고 메모리 같이 AI가 커질수록 더 필요해지는 인프라에 베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이미 기대가 많이 반영돼서 주가가 많이 오른 대형 AI, 그리고 반도체 종목에 대한 풋을 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의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오폴드는 도로를 만들거나 전기를 만드는 회사에는 돈을 걸고요. 너무 빨리는 페라리 같은 자동차에는 브레이크를 좀 단 구조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죠. 물론 이제 1분기 기준이기 때문에
2분기에 4, 5, 6월 달에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가 바뀌었는지는 우리가 현 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지만 전체적인 이 친구의 투자의 철학 정도는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먼저 상위 10개의 종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왜 담았는지, 주가랑 위험까지는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SMH는 반도체 회사들을 한 군데 담은 ETF입니다. ETF 아시죠? 자, 쉽게 말하면 반도체 업종에 한 번에 투자하는 묶음 상품인 거죠. 엔비디아 같은 한 회사의 실적에만 걸지 않고 GPU나 메모리, 장비, 네트워크 회사 전체, 반도체의 전체 성장에 올라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반대로 업종 자체가 이번처럼 지난 며칠 전처럼 흔들리면 그냥 하락을 맞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떤 걸 또 담았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MH에는 풋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있죠. 엔비디아 너무 잘 아는 회사죠. 우리가 AI 계산용 GPU랑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파는 회사인 거죠. GPU는 뭐냐? AI가 복잡한 계산을 빠르게 처리하게 돕는 칩이고요. 쿠다는 개발자들이 그 칩을 만들게 하는 도구를 모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조합이 강력하죠. 단순히 칩을 만드는 회사보다도 결국 이 AI 시장에서, 반도체 시장에서 플랫폼 회사에 가깝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지난 몇 년 동안 상승을 했죠. 자, 근데 이제 항상 고민이 있었던 거죠. 최근 들어. 대형 클라우드 회사들 혹은 빅테크들의 설비 투자가 계속 될지, 차세대 새로 나올 칩 수요가 과연 실제 매출과 이어지는지, 경쟁자는 없는지, 수출의 규제는 있는지 다양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봐야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샌디스크입니다. 샌디스크는 좀 최근에 주식을 안 보신 분들이라면 샌디스크라는 거를 들었을 때 아, 그 올드한 회사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어릴 때 디지털 카메라를 쓸 때 들어갔던 저장하는 게 샌디스크 거였던 것 같은데 이제 낸드 플래시 기반의 SSD와 저장 장치를 만드는 회사죠. 지난 1, 2년 동안 2년까지도 아닌 것 같아요. 거의 한 1년 동안 엄청난 주목을 받았습니다. 원래 AI가 커지면서 GPU 정도만 주목을 받아서 엔비디아가 올랐는데 결국 이제 산업이 성장하다 보니 AI가 만드는 데이터는 계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장되고 다시 읽혀야 됩니다. 그래서 AI 서버가 늘어난다면 저장 장치의 수요도 늘어나겠다라는 게 이 주가의 상승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올랐죠.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오라클입니다. 오라클도 쉽지 않죠. 한 번에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는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라클은 뭐 하는 회사냐? 기업용 데이터베이스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파는 회사죠. AI 회사들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모델을 돌릴 공간을 빌리면 오라클이 제공하는 클라우드의 매출이 커질 수 있죠. 근데 최근 들어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한번 크게 오른 기간도 존재합니다. 자, 결국 대규모 데이터 센터 투자에는 돈이 먼저 들어가죠. 돈이 먼저 들어가고 그 계약 자체가 현금으로 회수되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부채라든가 설비 투자의 규모, 수주 잔고 자체가 실제로 현금 흐름으로 언제 바뀔 건가 거기에 대한 속도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 레오폴드는 오라클이 잘 안 된다에 베팅을 해서 풋을 산 것보다는 실제로 오라클이 돈을 벌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그 기대가 가격에 너무 빨리 반영이 됐다. 그렇게 해서 리스크 관리를 한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마이크론이죠. 마이크론 또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일단 마이크론은 D램이랑 HBM 같은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죠. 결국 하이닉스 같은 회사랑 이제 경쟁인데 장점은 미국에 있다는 거죠. HBM은 뭐냐? AI용 GPU가 한꺼번에 많은 데이터를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속 메모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AI 서버가 늘면 결국 수요와 가격이 급등해서 이익 자체, 영업이익률이 아마 거의 80%가 넘을 거예요.
하이닉스도 70%가 넘는 것처럼. 그러니까 실제 주가도 최근 2년 동안 780% 넘게 오른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이런 메모리 주식들의 이전의 삼성전자는 물론 포트폴리오가 좀 다각화되어 있지만 하이닉스 기준으로 보자면 메모리라는 섹터는 대표적인 경기순환 산업이었어요. 예전에만 해도 한 해에 수조 원의 손실을 낼 때도 있었고요. 물론 벌 때 사이클을 타기 시작하면 지금처럼 어마어마하게 벌게 되는 거죠. 물론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밸류에이션 자체가 달라진 게 예전에는 경기 순환주로만 바라봤던 거예요. 메모리 자체를. 그래서 벌 때는 크게 벌지만 잃을 때도 크게 잃는 그런 사이클이 있는 산업이라고 봤는데 이제 AI 시대가 들어오면서 단순히 이거를 메모리를 경기 순환 산업으로 봐야 될까에 대한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난 거죠. 자, 공급이 조금만 늘어도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우리가 한 10년 전, 15년 전 이럴 때 보면 한창 중국이랑 반도체들이 치킨 게임 같은 것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반도체 하이닉스나 삼성이 굉장히 크게 떨어졌죠.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냐?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을 하고 거의 400% 이상 급격하게 바로 올라와 버렸죠. 결국 중국에서 이러한 칩들을 만들면 하이닉스에도 영향이 가지 않을까? 경쟁사가 등장하면서 약간의 과한 매도세가 나왔죠. 물론 단순히 창신 메모리 때문만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순히 HBM 수요만 볼 게 아니라 생산 능력을 확대를 할 수 있느냐, 고객별로 주문들이 잘 들어오느냐, 재고가 있느냐, 가격의 사이클은 이게 갑자기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느냐,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 마이크론에는 푸시랑 콜을 같이 넣어놨더라고요. 결국 장기적인 수요는 믿지만 단기적으로 가격이 양방향 이제 상승이나 하락으로 크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두 가지를 다 담았던 것 같고요. 브로드컴은 뭘까요? 네트워크 칩입니다. 네트워크 칩과 고객 맞춤형 AI 칩, 그리고 기업용 소프트웨어까지 함께 파는 회사죠. AI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GPU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네트워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고객사별로 맞춤형으로 설계한 칩이 중요한데 브로드컴이 이걸 잘하죠.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투자자는 그럼 이 주가만 단순히 바라보는 게 아니라 소수의 고객에게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의존도가 높다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 소수의 고객 중에 누군가가 이탈하면 매출에 크게 타격을 받는다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 포트폴리오를 매출의 포트폴리오 다각화, 고객의 포트폴리오를 얼마나 다각화하는지 관점에서 이러한 회사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브로드컴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성장을 당연히 믿고 있었겠죠. 하지만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여기에도 풋을 잡아놨습니다. 자, AMD도 풋이 좀 중심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AMD는 뭐 하는 회사냐? CPU, GPU, 그리고 AI 가속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엔비디아랑 경쟁을 할 수 있죠. 물론 그 간극은 여전히 크기는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AI 칩 공급망이라는 장점이 하나의 투자 포인트겠죠. 그래도 AMD도 한동안 계속 보합을 하다가 이제 등락이 없다가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요. 당연히 여기에도 실제로 데이터 센터 고객이 얼마나 늘었는지, 새로 나온 이런 칩들이 반복 주문을 만들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성 자체도 영업이익률이 다른 경쟁사 엔비디아 같이 그런 회사들의 수준으로 올라오는지 이런 점을 봐야 되는 거고요. 자, 블룸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베팅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블룸에너지는 뭐 하는 회사냐? 연료 전지 기반의 현장 전력 시스템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결국 전력 쪽이라는 건데 데이터 센터가 이제 건축이 되면서 전력망 연결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여러 가지 인허가도 있을 거고 이제 전력망을 연결도 해야 되는 기본적인 시간이 있는데 필요한 전력을 현장에서 바로 확보할 때 그럴 때 블룸에너지를 찾게 됩니다. 주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지난 2년 동안 거의 1600%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이것도 기대가 빠르게 커졌다는 뜻인데 어쨌든 레오폴드는 이런 인프라 기업에 대한 미래를 굳건히 믿고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베팅을 한 거죠. 자, TSMC는 파운드리 회사입니다. 파운드리가 뭐냐? 다른 회사가 설계한 칩을 대신 생산하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계속 좀 고전을 하고 있죠. 반면에 TSMC는 너무 잘하고 있고요. 결국 삼성전자가 한 단계 더 점프업을 하려면 이 파운드리에서 수익성을 내야 되는데 아직은 언제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파운드리는 설계도를 고객이 가져오고 생산을 맡는 공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당연히 칩 수요가 늘면 TSMC도 큰 수혜를 받겠죠. 근데 동시에 리스크도 있는 거죠. 대만의 지정학적인 위험,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친다 이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막대한 수요에 들어가는 공장에 대한 투자, 이런 리스크들이 있는 거예요. 코어 위브, 여기 미래도 베팅을 했습니다. 코어 위브는 뭐 하는 회사냐? GPU를 대규모로 사서 AI 기업에 빌려주는 GPU 클라우드 회사입니다. 예전에 사실 채굴을 하던 회사거든요. 자, 채굴이라는 게 진짜 금강 이런 채굴이 아니라 그 비트코인 이런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기업인데 최근에 이런 기업들이 지난 2년 동안 다 GPU 클라우드 회사로 많이 변모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쪽으로도 많이 변모했고요. 결국 뭐냐? AI 기업이 직접 서버를 사지 않고도 이 연산 능력을 빌릴 수 있게 해주는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를 좀 해보자면 레오폴드는 AI 데이터 센터는 거대한 공장이고 그 병목은 톨게이트와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GPU가 아무리 많아도 그 전력과 공간이 막히면 전체의 속도에서 병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 병목이라는 게 결국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호재인 거죠.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있으니까 일감이 밀려 있다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 가지의 섹터, 전력과 컴퓨트, 그리고 공간, 이 세 가지에는 롱을 잡았고요. AI나 반도체의 대표적인 주식들, 우리가 오래전부터 봐왔던 대표적인 주식들에는 풋 옵션을 통해 리스크를 해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주식에 베팅을 했을까요? 바로 아이렌입니다. 아이렌 또한 비트코인 채굴을 하던 회사입니다. 비트코인 채굴을 하던 회사고 지금은 데이터 센터로 전환을 했죠. 그러면서 피벗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했고요. 그리고 코어 사이언티픽도 동일합니다. 여기도 원래는 채굴을 하던 회사인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미 땅이나 전력 같은 게 있죠. 비트코인 채굴이라는 거는 결국은 여기도 전기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전기가 들어가고 GPU가 이미 있죠. 채굴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그냥 사업의 영역을 데이터 센터 쪽으로 피벗을 했고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이었죠.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회사라는 업종 자체가. 자, 그리고 어플라이드 디지털도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 2년 동안 600% 가까이 올랐는데 이 세 회사의 공통점은 AI 모델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죠. 결국 이 연산을 하기 위해 놓을 땅과 전력을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결국 채굴 업체들이 다 이제 AI로 가겠다는데 과연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은 다들 옳은 것들이 빅테크의 계약에 성공했다, 뭐 수주를 했다. 하지만 아직 돈이 완전히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돈이 들어온다고 해도 이제 새로운 부지를 또 추가적으로 개발을 해야 될 거고요. 이미 기존에 부지가 있고 전력이 있고 GPU가 있지만 사업 자체를 완전히 데이터 센터 쪽으로 그리고 GPU 클라우드 쪽으로 피벗을 한다면 더 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시간이 걸리는데 과연 빅테크들이 약속한 그 매출을 정말 계속 오랫동안 줄 수 있을까 없을까가 이 기업들의 향후 몇 년간의 주가를 결정을 하겠죠. 자, 결국 또 GPU만으로는 안 되죠. 메모리와
공장이 필요합니다. AI를 고속도로에 좀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GPU는 뭘까요? 자동차죠. 자동차. 달리는 자동차.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그리고 전력망은 도로랑 톨게이트인 거예요.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애초에 도로가 없으면 목적지에 갈 수가 없죠. 움직일 수가 없는 거고, 톨게이트는 중간에서 그 도로를 이동하기 위해서 돈을 받는 거죠. 이게 네트워크나 이런 쪽은 톨게이트 역할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결국 레오폴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보면 단순히 AI 소프트웨어의 승자를 찾겠다라는 관점보다는 너네들은 싸워라. 너네들은 개발비를 많이 들이고 이용자들을 많이 확보하고 열심히 싸워라. 우리는 그렇게 싸우는 애들한테 인프라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들에 투자를 하겠다가 레오폴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철학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ASML도 있죠. ASML은 또 뭐 하는 회사일까요? 여기는 노광 장비, 좀 어려운 말이죠. 결국 첨단 칩 생산에 있어서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ASML 같은 경우에는 삼전이나 하이닉스, TSMC 같은 회사들이 훨씬 더 작고 빠른 칩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슈퍼 을이죠. 을이지만 이 회사의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슈퍼 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CPU가 또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을 했고, 그리고 그 이면에는 트럼프가 결정을 했죠. 정부가 인텔에 투자를 하겠다. 그 시점을 시작으로 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고, 지금 약간 떨어져 있지만 지난 2년의 수익성을 보면 여기도 300% 넘게 올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또 이야기를 해볼까요? 결국 이 포트폴리오에는 롱과 풋, 콜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AI 산업의 장기 방향은 믿지만 특정한 가격대에 있는 주식들에서는 롱을 잡거나 혹은 풋이나 콜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잘했고요. 근데 지금 포트폴리오 한 보면 리스크 관리를 잘한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최근에 있었던 하락에서 가지고 있는 상장 주식의 3분의 2 가량을 시타델에 싸게 넘기게 되는 거죠. 결국 레버리지를 과하게 썼던 것 또한 이슈가 됐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외부에서 봤을 때는 리스크 관리 없이 AI 주식에 무작정 레버리지로 롱을 쳐서 이번 하락에서 망가졌다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지금 포트폴리오를 해부해 보면 나름 많이 오른 AI 대표주들에게는 풋을 걸어놨고요. 리스크 관리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인프라 쪽에는 롱을 잡으면서 나름 해지를 해놨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게 된 거죠. 사실 레오폴드 입장에서는 너무 좀 아쉬울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 같은 거를 어떤 전략이라고 좀 한마디로 설명하면 바벨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벨 전략이 뭐냐? 우리 바벨은 아시죠? 바벨. 자, 가치주와 성장주 이 양극단을 동시에 보유하는 거죠. 가치주라는 거는 좋은 주식이지만 아직 주가가 이제 안 올라 있는 밸류에이션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주식일 거고요. 그러니까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퍼나 이런 지표들이 너무나 고평가지만 급속도로 매출의 성장이 일어나는 보통 기술 기반의 그런 주식을 성장주라고 하는데 이 양극단에 있는 이 주식들을 동시에 보유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흔들리더라도 한쪽에서 리스크를 보완하는 전략을 펼쳤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롱온리 헤지펀드는 당연히 아닙니다. 바벨의 한쪽에는 어떤 게 있었죠? 계속 말씀드린 대로 전력이나 데이터 센터, GPU 클라우드, 메모리가 있었죠. 결국 AI가 계속 성장하면 여기에는 실제 매출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른 한쪽은 반도체 전체에 대한 SMH ETF에 대한 그 숏이 아니죠. 풋이라고 할게요. 풋. 그리고 엔비디아나 오라클, 브로드컴, AMD에 대한 풋을 쳤던 거죠. 자, AI가 맞더라도 가격이 너무 고평가된 거에 대해서는 풋을 통해서 리스크 해지를 한 거고요. 자, 근데 또 우리 여기서 질문이 드는 거죠. 궁금함이 드는 거죠. 그럼 풋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왜 마진콜을 맞았냐?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보험이 있어도 현금 자체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가격의 구조라든가 이제 레버리지를 얼마나 잡았는지는 사실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진콜을 맞았다는 거는 레버리지가 너무 과도해서 우리 최근에 반도체 주식이나 전체적인 시장의 급락에 대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레오폴드가 가진 펀드는 7월 달에 거의 67%가 하락을 했죠. 그리고 이제 시타델이 그거를 넘겨받았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근데 어떤 은행이 어떤 담보 비율로 마진콜을 했는지, 어떤 포지션을 구체적으로 넘겼는지에 대한 거는 공개가 아직은 되지 않았고요. 결국 큰 손실이 나면서 담보의 압박, 이제 증거금을 넣어야 되는데 현금이 없었겠죠. 그렇게 된다면 은행에서는 강제로 청산 절차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포지션 축소를 위해 레버리지를 없애기 위해 시타델에 저렴하게 주식을 넘겼다고 우리는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풋을 한번 자동차 보험 같은 거에 비유를 해볼게요. 보험에 가입하면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보험에는 보장하는 차량, 한도, 뭐 만료일, 자기부담금 다양한 요건들이 있잖아요. 풋도 똑같은 거예요. 풋이 단순히 있다고 해도 우리가 여기에 구체적인 요건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심지어 1분기에 우리는 데이터를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분기에는 어떤 식으로 포지션이 바뀌었는지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죠. 그때 되면은 구체적인 내용이 더 파악이 가능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에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도 단순히 풋이 있다고 전체 포트폴리오의 손실을 모두 보상해주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61.9% 정도의 풋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게 실제 현금이 실제 금액이 아니고 신고가치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옵션 프리미엄을 냈는지, 풋이 오르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진콜 무섭죠? 마진콜은 나중에 이제 받을 보험금으로 해결하겠다 뭐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당장 지금 너의 담보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지금 당장 계좌에 돈을 넣거나 추가 담보를 제공해라 라고 요구하는데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었다는 거죠. 자, 100달러를 사면서 60달러를 빌렸어요. 그러면서 내 에쿼티는 40이겠죠. 근데 자산 가격이 30%가 떨어져요. 그러면 내 자산, 100달러에 산 자산 70달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내 돈 얼마 남아요? 60을 빌렸으니까 10달러만 남는 거죠. 그러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야, 너 지금 자산 가치의 이 30% 정도는 유지를 해야 돼. 돈을 더 내.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자산을 팔거나 혹은 현금을 넣어야 되는 거죠. 레오폴드가 딱 이 시점인 거예요. 이 풋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게 돈이 될지언정 당장 지금 우리가 레버리지를 일으키면서 받았던 담보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현금을 넣으라고 요청이 들어왔겠죠. 결국 이거를 넣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죠. 레버리지 무섭습니다. 레버리지는 손실의 속도가 정말 더 빠르게 가속화가 되는 게 특징입니다. 100달러짜리 포트폴리오에 내 돈 40달러랑 빌린 돈 60달러로 우리가 100달러짜리를 구성을 했어요. 근데 30%만 하락해도 똑같은 말이에요. 아까 했던 거랑. 자기 자본이 확 줄어드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오른다고 해도 쉽지 않은 거죠. 레버리지를 잡고 있었다면. 일반적인 현물이랑은 다르게 음의 복리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지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하락장이 온다? 내가 가진 에쿼티는 녹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국 이 포트폴리오를 읽는 하나의 문장을 말해보자면 산업의 방향성을 믿는 것과 그 방향이 오늘의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되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인 거죠. 결국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미래에는 AI 수요가 커질까? 결국 병목 현상이 발생을 할까? 가격에는 좋은 회사라도 지금 너무 비싸게 샀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시간. 산업 자체는 일반적으로 롱을 그냥 현물을 잡고 있다면 길게 봐도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옵션을 잡고 있다 혹은 과한 레버리지를 잡고 있었는데 일시적으로 큰 변동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포트폴리오 자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무조건 롱 온리인가요? 혹은 지금 레오폴드처럼 이미 많이 올랐다고 생각되는 주식에는 숏을 잡고 있나요? 한번 다 같이 각자의 포트폴리오를 점검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